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수업하는 열정의 지투 전문가 송원입니다. 미국의 작가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셨었던 메이슨 쿨리라는 분이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으시다고 하네요.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후회를 만든다고. 자,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이 날 이 강의를 듣는 게 처음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운 것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선생님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능 때까지 가는 동안, 수능까지 그 가는 길에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고 수정하고 이 패턴을 계속 굉장히 많이 반복할 거라는 건 알아요. 다들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예전에 세웠던 계획대로 못하고 있다면 후회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괜히 후회하느냐고 그렇게 잠재의식 속에 내가 나를 질타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불편하고 힘드니까 에이, 안 해버려. 그리고 놀아요. 또 후회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막 받게 되면 무기력해져서 에이, 안 해버려. 또 놀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더 큰 후회를 만들 수 있어요. 나 왜 이래 이렇게 후회할 그 에너지로 자기 패턴, 자기 생활 패턴을 잘 한번 되돌아보고 잘 이해한 다음에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조금씩 해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성취감을 줍니다.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성취감을 차곡차곡 쌓아서 진짜 제대로 된 그런 계획을 이뤄낼 우리 학생들, 목표를 이뤄낼 우리 학생들과 지난 시간 내용 복습 진행해 볼게요. 자, 저군의 형성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상승률도 찾는 복이었어요. 뭘로 찾는다고요? 그렇죠? 건조 단열 변화에서 수분 단열 변화로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을 찾으면 된다고요. 그 다음 그래프에서 찾는 방법이죠. 그냥 상승일고도를 물어보면 지표에서의 온도와 지표에서의 이슬점 온도를 또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일고도는 온도와 이슬점 차에다가 125를 곱해주는 거죠. 이 온도와 이슬점은 지표에서의 온도와 이슬점입니다. 그 다음 포화 공기예요. 어떤 지점에서의 포화 공기의 이슬점을 물어봤어요. 뭘 보면 된다고요? 포화 공기는 온도와 이슬점이 똑같기 때문에 온도 보면 된다고요. 그리고 기온 감률이 수분 단열 감률보다도 작은 기층 안정도 판별하면 그렇죠? 안정입니다. 절대 안정이죠. 이게 분필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이 안정이 돼요. 안정인데 그다음 불포 공기의 단열 감률 우리 얼만큼인지 알아요. 그렇죠? 100m당 1도씨입니다. 자, 요렇게 지난 시간 내용 복습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이번 시간 학습 주제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여러 시간 동안 공기가 이렇게 상승이나 하강, 즉 연직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는요, 공기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운동하는 것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공부해 볼 건데요. 이렇게 공기가 연직 운동할 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류라고 얘기해요. 상승 기류, 하강 기류. 공기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기류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람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바람을 일으키는 네 종류의 힘, 그리고 바람 중에 아주 스탠다드한 바람, 직윤풍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공기를 수평 방향으로 운동시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힘이 기압 경도력이라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다고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나요? 그렇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압 차이 때문에 힘이 발생하고요. 그럼 공기가 이동한다고요. 기압 경도력은요. 기압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힘인데요. 기압이 여기가 높은지 얼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측정해봐야 알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장 첫 번째 주제는요. 기압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압을 직접 측정하는 연습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 대기에 작용하는 힘들, 바람에 영향을 주는 힘들, 기압, 경도력, 전향력, 원심력, 마찰력이 각각 어떤 힘들이고 정의가 무엇이고 항상 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고
작용 방향, 어떤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지의 주제로 바람들의 특징을 이해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 바람 중에 이 힘들 중에 두 힘이 평형을 이뤄서 부는 직윤풍의 발생 과정이랑 풍속, 풍향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가장 먼저 기압의 측정부터 여러분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 단열 변화 공부할 때 기초 다지기로 기압에 대해서 이해했거든요. 그때 이해했던 그 기압의, 그죠? 기압의 정의와 특성에 살을 정말 요만큼만 붙이면 기압을 측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개념들이 돼요. 자, 일단 다시 기초 다지기 하기 위해서 그때 공부했던 그 기초 다지기 불어오기 위해서 칠판으로 잠깐 이동해 볼게요.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때 기압의 정의와 그리고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렇죠? 잠깐 멈추고 기억나면 바로 얘기해 주면 되고요. 기억 안 나면 그 부분 다시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정리했던 그 부분. 자, 찾아봤습니다. 정의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기압은 공기의 압력이에요. 거기다 살 요만큼만 붙입니다. 기압은요,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공기의 압력이래요. 자, 여기 이런 공기가 있어요. 공기 덩어리예요. 밑면적이 A이고요. 높이가 H이고요. 밀도가 로인 공기 덩어리가 있어요. 이 공기가 그냥 누르는 압력은 중력이거든요. mg. 이게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에요. 그런데 기압은 뭐냐? 단위 면적당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래요. 자, 그럼 요 식을 조금만 변형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요런 식 알아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맞죠? 그럼 질량은요? 그쵸? 밀도 곱하기 부피, 요 m을요, 요런 식으로 한번 바꿔줘 보세요. 여기는 기호를 사용해서. 그쵸? 질량은요, m은 질량인데요. 밀도 로 곱하기 부피예요. 요 공간의 부피가 뭐예요? 밑면적 곱하기 높이, a 곱하기 h, 그리고 중력가스도 g인데요. 여기 아까 a 있었는데 모에도 a가 있고 자에도 a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주면 돼요. 그래서 정리된 기압식 불러줄까요? 로 g h. 기압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압력으로 그 기압을 미치는 공기의 밀도에다가 그 공기의 높이와 중력가스도를 곱해주면 되는 값이구나. 됐죠? 이거 이따가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 특징이에요, 여러분. 특징. 기압은요, 누르는 압력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그 크기가 어떻게 됐었죠? 작아졌었어요. 기압은 높이 올라갈수록 작아졌었어요. 높이 상승할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H가 높아질수록 기압은 작아지는 값이었어요. 그래서 기압이 가장 큰 곳이 지표였죠. 가장 크다 하더라도 우리 그 큰 기압 왜 안 느끼냐? 같은 높이에서는요, 공기가 누르는 압력, 공기가 풍선을 누르는 압력, 외부 기압과 내가 공기를 눌러주는 압력, 그쵸? 내부 압력이 같은 높이에서는 여기서는 동일하다고요. 이게 이번 시간에 쓸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 가지고 토리첼리가 기압을 측정한 실험 분석하러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자, 토리첼리가 여러분 시험관에 수온을 꽉 채웠어요. 일단 수조에도 수온을 채우고요. 시험관에 요 시험관은 잠깐 없다고 좀 상상을 해주세요. 요 시험관에 수온을 꽉 채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수온이 살살살살 요만큼 내려와서 요 높이에서 얼음이 된 듯이 요 H 높이에서 76cm 높이에서 얼음이 되듯이 수온이 딱 멈췄어요. 얼음? 이렇게. 그래서 땡 해줬어요. 그래도 안 움직여요. 이게 무슨 뜻이냐? 수온이 요 높이에서 멈춰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정리한 그 개념 사용해 볼게요, 여러분. 갑니다. 자, 동일한 높이에서요, 여러분.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 외부 기압은 똑같아요. 볼게요. 자, 이 수조에 있는 수은 표면에
공기가 누르는 압력, 대기압이 작용해요. 수은도 근데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 힘과 대기압력, 2번 힘은 요거에 의해서 똑같죠. 그런데 또 보세요. 이 시험관에 넣은 수은이 왜 요만큼 내려오다가 딱 멈췄을까요? 멈춘 만큼의 수은의 양이 누르는 압력과, 그쵸? 밑에 있는 수조에 있는 수은이 밀어내는 내부 압력이 똑같아졌기 때문이에요. 요 힘 3번. 수조에 있는 수은이 시험관에 있는 수은을 미는 힘과 시험관에 있는 수은이 누르는 그 압력이 똑같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1번과 3번 힘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같은 수은 표면에 누르는 힘은 어디나 다 똑같아야죠. 그럼 이 힘과 이 힘이 똑같고 이 힘과 이 힘이 똑같으면 뭐가 똑같은 거예요? 그쵸? 2번. 공기가 수은 표면을 누르는 압력, 즉 대기압.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그 공기의 압력과 요 시험관에 있는 수은이 누르는 힘, 요 4번이 똑같은 거예요. 갈까요? 자, 요 2번 내용에서 뭘 뽑아내느냐? 대기압. 공기 전체가 누르는 압력과 그 다음 수은 기둥이 수은 표면을 누르는 무게. 수은 기둥의 압력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압의 식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압력으로 로지 H로 정리했어요. 그럼 이 수은 기둥의 압력도요. 그렇죠? 단위 면적당 수은의 질량과 중력 가속도가 누르는 힘으로 정리해서 그렇죠? 역시 수은의 밀도, 그 다음 수은이 누르는 밑면적에다가 부피니까요. 높이 그리고 중력 가속도. 정리하면 역시 수은 기둥의 압력도요. 로지 H로 정리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은 기둥도 단위 면적당 누르는 수은 기둥의 압력이 뭐와 대기압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식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수은의 밀도는 얼마냐면 13.6입니다. 13.6g/세 세제곱 센티미터. 그리고 수은이 멈춰서 대기압과 똑같아진 그 높이가 76cm예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요. 9.8m/s 제곱인데 4cm로 바꿔줘 보면 980cm/제곱이 되죠. 곱해줘서 단위를 정리하면 얼만큼이 되냐면 이게 1013 헥토파스칼이 돼요. 이걸 우리는 1기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퀘스천. 밀도가 13.6인 수은을 사용했을 때 대기압과 누르는 힘이 같아지는 수은의 높이는 76cm예요. 그럼 밀도가 1인 액체. 뭡니까? 그렇죠. 그 유명한 워러, 물을 사용했을 때는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또 잠깐 멈추고 생각하고 돌아와 주세요. 그죠? 자, 갑니다. 어차피 1기압은 똑같아요. 1013 헥토파스칼. 이걸 수은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수은의 높이. 이거 한 값이나 물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물의 높이 한 값이나 대기압으로 1013 헥토파스칼 1기압으로 똑같아야죠. 그죠? 그러면 물의 밀도가 1이고요. 중력 가속도 똑같고요. 그러면 물의 높이 H는 물의 높이는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뭐랑 수은의 밀도랑 수은의 높이랑 아이고 이거 수은이라고 써야 되는데 수은 곱해준 값이 돼요. 13.6 곱하기 76 하면 얼마가 되냐면 1033cm 1033cm 즉 10.3m가 된다고요. 물을 사용하면 되게 높은 높이가 돼야 대기압과 똑같구나.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정보가 뭐냐? 똑같은 기압을 측정할 때 서로 다른 밀도의 액체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더 큰 밀도의 액체를 사용할수록 밀도가 클수록 그 액체가 대기압과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쵸? 갖게 되는 높이 H는 어떻게 될까요? 로지 H 값이 또 서로 똑같아야 되니까 곱하면 밀도가 크면 클수록 H는 작아요. 밀도가 다른 액체의 H와 곱하는 값이 같아지겠죠. 요거 첫 번째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뭐가냐? 요 수은 기둥의 높이가 오늘은
1기압일 때는 76cm예요. 이게 고정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수은기둥의 높이가 그때 달라져요. 그럼 이 높이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자,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 이 두꺼운 시험관 옆에 얇은 시험관이 있어요. 얇은 시험관을 놓으면 높이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압력이기 때문이에요. 수은이 요만큼이 단위 면적이라면 이만큼이 누르는 힘이거든요. 이만큼이 누르는 힘. 그죠? 여기도 두껍거나 얇거나 상관없어요. 단위 면적을 누르는 압력이기 때문에 높이는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 더. 그럼 기울어졌어요. 또 높이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기울어지면 밑면적이 넓어져요. 그렇죠? 기울어지면 수은이 더 많이 차는데 수은이 더 시험관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수은이 더 늘어난 양만큼 밑면적이 넓어지고요. 이 밑면적이 넓어진 비율과 수은의 양이 많아진 비율이 같아요. 그래서 기울어져도 더 많이 기울어져서 더 많은 액체에 수은이 들어가더라도 밑면적이 같은 넓이로 넓어지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압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아져요. 그래서 시험관이 기울어지든 두께가 어떻게 되든 높이는 대기 압력이 일정하면 관계없이 일정하죠. 그럼 무엇이 결정하느냐? 선생님 지금 뭐라 그랬어요? 대기 압력이 일정하면. 그럼 일정하지 않으면 외부 압력이 바뀌면 지금은 1기압인데 지금 1기압이에요. 요게 1기압. 그래서 1013 헥토파스칼. 근데 요거는요.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높이예요. 근데 이게 1013이 아니라 1030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중에서 바뀔 수 있는 값이 뭐예요? 밀도 고정, 중력과 속도 고정, H가 바뀌어야죠. 그죠? 더 큰 외부 압력으로 눌러주면 이게 더 커져야 될 거고요. 그렇죠? 얘도 더 커져야 평형을 이루겠죠. 대기압과 수은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똑같아야 되니까 더 높은 높이가 있어야 강한 누름, 무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압력이 커질수록 수은기둥의 높이가 두꺼워지니까 얘네들은 비례관계라고 볼 수 있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압의 측정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바람을 만드는 네 종류의 힘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힘이에요, 여러분. 기압 경도력이라는 힘이에요. 일단 말에서 정의가, 이름에서 정의가 좀 느껴지죠. 냄새가 폴폴 납니다. 기압 경도가 뭐냐면 차이예요.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을 기압 경도력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중요합니다. 기압 경도력은요. 공기를 이동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힘이에요. 공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은요. 마찰력도 전향력도 원심력도 아니고요. 얘예요. 이 힘이 있어야 공기가 일단 움직이고요. 움직이고 나면 그때부터 전향력이나 마찰력이나 원심력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를 이동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힘은 기압 차이에 의한 힘인데요. 이게 정의. 자, 그럼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요만큼 요 부분이 P-델타 P예요. 요 부분은요. P예요. 어느 부분이 기압이 더 큰가요? 그렇죠?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 기압 경도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 힘이냐?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작용 방향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어떻게 작용하는 힘이냐? 등압선의 수직이 되게. 등압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자, 1번, 2번. 두 번째, 어떤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기압 경도력은요. 두 등압선 사이의 간격이 멀면, 나랑 어떤 애랑 있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면 우리가 상호작용하기가 힘들죠. 힘을 미치기가 쉽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야 상호작용하고 하게 되죠.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가 멀면 기압 경도력은 작아져요. 그리고 둘 사이의 기압 차이가 크면 클수록 기압 경도력은 커져요. 하나 더, 그 석에 있는 공기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기압 경도력은 작아집니다. 여러분 요식은 그냥 머릿속에 콱 정리해 주세요. 자, 기압 경도력의 의미, 방향 이해했어요. 아, 기압 차이 때문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작용하는 힘이구나 하나. 그 다음 우리가 기압의 특성 중에 1번을 아직 이용 안 했거든요. 1번이 뭡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서 끌어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바람의 특성을 또 하나 정리해 볼 거거든요. 자, 기압 경도력은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기압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진다. 선생님 여기다가 공기 기둥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공기 기둥 하나 그려봅니다. 기압은요, 여러분, 위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작아진대요. 그럼 기압은 어디가 큽니까, 지금? A가 크죠. 그럼 기압 경도력은 어떻게 작용해요? 기압 경도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등압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금방 배웠죠. 기압 경도력은 A에서 B 방향으로, 즉 위로 작용해요. 힘이 작용하면 공기가 이동하죠. 바람이 분다고요. 기류가 위로 움직이니까 기류가 작용하게 되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괜찮을까요, 이거? 선생님이 학교에서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힘이 이렇게 위로 작용해도 괜찮겠니? 그럼 여학생들은 헐, 웬열,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안 되죠, 막 이래요. 우리 치마도 못 입겠네요, 이러죠. 여러분,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 그 마릴린 먼로가 이렇게 치마를 펄럭이는 거, 그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모든 여자들이 치마를 입으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출동한 힘이 있어요. 특공대! 누구냐? 중력. 이 위로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을요, 요걸 연집 기압 경도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연집 기압 경도력은요, 어떤 힘? 중력은 어디로 작용해요? 아래로 작용하죠. 중력과 항상 평형을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연집 기압 경도력의 중력이랑 평형을 이루면 이 기압 차이 때문에 공기가 위로 이동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동하게 되는지 우리 교재에 선생님이 넣어놓은 등압선이 좀 비스듬한 내용을 보면서 기압 경도력의 특징도 이해해 보고요. 요런 상태, 그러니까 어떤 상태인지 또 한번 파악해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은 요 그림이에요. 자, 여기 A, B, C, D라는 여러 종류의 화살표가 공기 P에 지금 작용되고 있어요. 이 중에 기압 경도력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학생들. 기압 경도력이 뭡니까? A, B, C, D 뭘까요? 그 중에 기압 경도력은요, 여기 1004 고기압이고요, 1000 저기압이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등압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요게 기압 경도력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B는 기압 경도력이에요. 그런데 이 기압 경도력은요, 이렇게 높이를 달리해서 사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은요, 벡터 분해돼요. A 힘과 C 힘으로. A 힘은요,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 연직 기압 경도력. C는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 수평 기압 경도력. 벡터 분해되면 일단 B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져야죠. 그죠? 분해됐으니까. 그럼 A, 연직 기압 경도력은 요 D 뭔가요, 요거? 그렇죠? 연직 기압 경도력을 상쇄시키는 특공대 중력과 크기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 남아있는 힘은 뭐만 됩니까? 수평 기압 경도력만 되죠. 그래서 공기는요, 여러분, 이렇게 기압 경도력이 높이를 달리해서 작용한다 하더라도 바람은 주로 수평한 방향으로 등고선에 나란하게 같은 높이에서 불게 됩니다. 이게 바람의 특징이에요. 요건 몇 시간 동안 계속 중요하게 다뤄질 개념이고요. 이렇게 연집 기압 경도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연집 기압 경도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정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A, B, C, D 빈칸 여러분이 메워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첫 번째 힘, 기압 경도력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힘, 전향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전향력은요, 여러분. 전향력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정의가 전향력 왜 생겨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데요. 가상적인 힘이에요. 다시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힘이래요. 그래서 전향력은요.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해요. 왜냐하면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지구 자전 방향이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자, 또 칠판으로 가서 전향력에 대한 기초 부분을 충분히 쌓고 돌아올게요. 자, 갑니다.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힘인데요. 이 말, 전향력은 이 말이 지구 자전 때문에 만들어진 힘이다 라는 이 문장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전향력은 지구 자전 때문에 만들어진 힘이다. 중요하고요. 자, 전향력이 지구 자전 때문에 만들어지는 힘이래요. 그럼 지구 자전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지구 자전축이에요. 지구를 편의상 기울어져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기울어 놓은 상태에서 이해하면 좀 어려우니까 미안 이렇게 세워놨어요. 지구를.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지만 이렇게 그냥 세워놨어요. 자, 방향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각각 느끼는 지구 자전 방향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지구 자전 때문에 물체가 어떤 방향으로 편향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이 지구 자전 때문에 편향되기 때문에 물체가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가상의 힘, 전향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됐다고 우리가 땅땅 판별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여러분, 북반구, 북극에 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위에서 아래로 지구의 자전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치죠. 아니, 지구 밖에서 떠서 북반구 부분의 지구 자전을 한번 내려다보고 있어요. 또 여기 남극 부분에서 이렇게 지구 자전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요걸 A, 요걸 B라고 한번 쌤이 표현해 볼게요. 봅니다. 지구가 이런 방향으로 자전하죠. 그럼 A에서는, 그럼 그림을 좀 크게 해볼까요? 여기 A에서는, 자, 요 지점이 이렇게 지점이 있어요. 지구가 여기가 지금 북극이거든요. 북극.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니까 맞나요? 요 지점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지구 자전 때문에. 선생님이 표시한 요 별표 지점이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반시계 방향. 다른 말로는 이쪽을 왼쪽, 이쪽을 오른쪽이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죠. 아, 지구 자전을 북반구에서 느낄 때는, 북반구 입장에서 볼 때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왼쪽 방향으로의 이동이야. 되셨죠? 자, 그럼 남극 갑니다. 여기가 남극이에요. 남극. 그리고 B 지점에 여기 별표 지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선생님이 그리는 그림 좀 봐볼까요? 자, 여기가 지구고요. 지구가 이런 방향으로 자전해요. 무슨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이죠. 이걸 북반구에 있는 사람이 보면 시계 반대 방향이로군 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반구 입장에서 볼까요? 이거 무슨 방향이 돼요? 시계 방향이에요, 여러분. 남반구에서 이렇게 지구 자전을 내려다보면 지구가 이런 방향으로 돈다고요.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요. 그래서 남반구, 남극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지구가 이런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별표 지점을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 지점으로 가죠. 자, 남반구는 똑같은 반시계 방향의 지구 자전을 남반구 입장에서는 시계 방향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반대로 서 있으니까요. 그건 오른쪽으로의 이동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갈게요. 여러분. 자, 여기 A 지점에서 북극에서 적도 쪽으로 자전하는 지구인 A 지점에서 여기 북극에서 적도 쪽으로 공을 한번 굴려볼게요. 자전하는 지구에서 공이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물체가 어떤 편향을 하는지 한번 느껴볼게요. 자, 여기가 여러분 북극이고요. 그쵸? 지구가 무슨 방향으로?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왼쪽으로 편향을 한다고요. 자, 선생님이 여기 바깥에 있는 요 점으로 선생님 손을 움직입니다. 공을 굴리듯이. 그리고 표면은 돌아가요. 자, 갑니다. 자, 선생님 손은 그냥 요 점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갔죠. 여러분 봤죠? 선생님 손이 일부러 막 이렇게 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일직선으로 갔는데 지구가 돌았기 때문에, 종이가 왼쪽으로 북반구에서의 자전 방향처럼 돌았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요 점을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물체가 편향됐습니까? 오른쪽으로 편향됐어요. 그죠? 판의 회전 방향, 지구 자전 방향이랑 반대로 물체가 편향됐네요. 한 번 더. 이제는 남반구예요. 반구, 남반구. 또 남극에서요. 적도를 향해서
공을 굴려요. 그런데 남반구의 표면을 회전은 무슨 방향으로 하느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하죠.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면 판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선생님이 그저 안 해봐도 알겠죠? 굴리면 똑바로 가도 이렇게 약간 선생님 손이 또 이렇게 가긴 한 것 같네요. 무슨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선생님 손이 그린 궤적이 이동을 했다고요. 공을 굴리면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고요. 오, 물체가 원래 가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왼쪽으로 편향됐어요. 그래서 뭔가 가상의 힘이 있구나. 지구 자전 때문인데 그 힘을 물체의 운동 방향에 이쪽 직각 왼쪽으로 힘이 작용해서 구나. 이 왼쪽으로 작용한 힘이 전향력이구나. 바꾼다. 방향을 바꾸는 힘. 그래서 그걸 전향력이라고 얘기해요. 남반구에서는 무슨 방향? 물체 이동 방향에 직각 왼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해서 물체가 왼쪽 방향, 사선 방향으로 편향이 됐다고요. 그럼 북반구에서는요? 그죠? 물체가 이동한 방향에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 물체 이동 방향에 직각 여기 어디? 여기가 왼, 여기가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했다. 그게 전향력이다. 사실은 가상적인 힘이지만 물체 이동에 직각 오른쪽으로 작용했다. 여러분, 요건 전향력이 북반구와 남반구에 작용하는 힘, 요건 계속 해류까지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북반구, 남반구에서. 북반구에서는 이동 방향이 직각 오른쪽, 남반구는 직각 왼쪽인 이유 이해하고 그 다음은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전향력의 의미, 전향력이 작용하는 방향 공부했어요. 그럼 전향력의 크기 공부해야죠. 자, 크기는 차트로 이동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물체를 편향시키는 힘, 전향력의 크기는요, 여러분,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돼요. 먼저 물체가 이동한 속도, v, 그리고 물체가 이동할 때 그 판이 돌아간 회전 속도, 회전 각속도.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자, 여기가 극지방이에요. 극지방에 사람이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극지방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극지방에 사람이 서 있으면 극지방에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면서 극지방에 있는 사람도 한 바퀴 돌죠. 그래서 별이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극지방에서는 판이 한 바퀴 도는 속도가 뭐와 똑같구나? 지구자전 속도와 똑같구나. 지표면이 도는 속도가 지구자전 속도와 똑같아요. 지구자전 속도는 각속도로 한 바퀴 360도를 도는데 24시간 걸려요. 이걸 자전 각속도 오메가라고 얘기합니다. 지표면의 회전 속도는 극지방에서는 오메가구나. 그럼 여러분 적도지방에서는요? 적도지방에 사람이 서 있어요. 지구가 자전하면 적도에 있는 사람이 한 바퀴 돕니까? 지표면이 한 바퀴 돌아요? 여러분이 요걸 잘 이해 못하고 선생님이 요걸 한번 갖고 와봤어요. 요거 청구일을 한번 학교에서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 볼게요. 여기가 자전축, 그렇죠? 지구가 돌아가면 북극에 서 있는 사람도 회전을 하는 것, 북극에 서 있는 사람이 지표면으로 돌아간다는 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적도 보세요. 적도에 사람이 서 있어요. 얘가 사람. 보이시나요? 이 사람의 표면이 한 바퀴 도는지 안 도는지 한번 보세요. 지구가 자전합니다. 자, 지구 자전 따라 간다. 표면이 도나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움직이나요? 아니에요. 지구 자전 축과 적도는 수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도에서는 표면이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적도에서는 지표면이 회전하는 속도, 지표면이 돌아가는 속도가 없다고요. 0이에요. 그럼 중위도에서는, 여러분 중위도를 선생님이 또 한번 확대해서 이 그림을 확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중위도에서는 지표면이 어떤 속도로 회전하느냐, 지표면과 수직한 축이 돌아가는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게 자전축이고요. 이게 중위도에 요만큼 적도랑 떨어져 있는, 요만큼 위도에 살고 있는 중위도에 서 있는 사람의 축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서 있으니까. 그런데 이 축이 돌아가는 속도에 의해서 이 표면이 회전하고요. 표면이 돌아가는 속도에 의해서 그 지방의 전향력이 결정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축이 돌아가는 속도를 x라고 한번 해보면 이건 자전속도, 요 자전속도 오메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자, 오메가 성분을요. 자전속도 성분을요. 이렇게 벡터 분해하면 여기가 수평 성분이고 여기가 수직 성분이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럼 여기는 90-세타죠. 삼각형이니까. 막곡지각으로 여기가 90-세타가 되고요. 그럼 여기가 세타가 돼요. 여기는 직각.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노란색 빗변에 해당하는 게 오메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위도별 회전축에 해당하는 회전축의 속도에 해당하는 게 x예요. 그러면 삼각형에서 오메가가 빗변, x가 높이. 그럼 사인이잖아요. 사인 여기 위도는요. 오메가 분의 빗변분의 높이가 돼요. 그럼 그 각 지역에서 수직 축의 회전 속도 x는요. 오메가 사인 세타가 되죠. 그럼 다른 위도, 중위도에서는 지표면이 돌아가는 그 지역의 회전축이 돌아가는 속도가 오메가 사인 세타구나. 이 두 개에 의해서 전향력의 크기가 결정된다고요. 전향력의 크기는 그래서 2v 오메가 사인 세타예요. v는 물체가 처음 운동할 때의 속도. 오메가 사인 세타는요. 그 물체가 운동을 시작하는 그 지점의 바닥의 회전 속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전향력을 받지 않는 공기가 있어요. 전향력을 받지 않는 물체가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물체. V가 0인 물체. 아니면 사인 세타가 0인 위도. 적도와 속도가 0인 물체는 전향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향력도 정리를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원심력 갑니다. 원심력의 정의는요. 회전 원운동을 하는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죠. 어떤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원심력은 탈수기에 빨래 넣고 돌리면 빨래가 벽에 붙어 있죠. 원심력은 기억합니다. 작용 방향이 축의 수직한 바깥 방향으로, 축의 수직한 바깥 방향으로, 축의 수직한 바깥 방향으로 얼만큼의 크기로 작용하느냐?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반비례하고요. 회전 속도 V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데 이 식은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원심력은 작용 방향만 알아주시면 돼요. 회전축의 무조건 바깥 방향. 자, 마지막 힘 마찰력 갑니다. 마찰력은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우리 마찰력 알잖아요. 그죠? 엄청 멋있게 이렇게 교실에서 슬라이딩을 쫙 하는데 금방 멈춰버려요. 마찰력 때문에 어떤 힘이냐?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작용하느냐 중요하죠. 작용 방향은요. 항상 물체의 운동 방향에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에요. 공기가 가는 방향이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이게 마찰력이에요. 그 다음 마찰력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마찰력을 결정하는 요소, 물리적으로 뮤, n 이런 거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 지구과학에서는 지표 부근이 마찰력이 많이 작용할까요? 상공이 많이 작용할까요? 지표 부근이에요. 지표와 가까워질수록 마찰력이 커지는구나. 그 다음 상공으로 가면 점점 작아질 텐데 그럼 마찰력이 0이 되는 높이는 어디냐? 1km 정도가 되면 마찰력이 0이 돼서 1km 위의 상공을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높이 자유대기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다가 마찰력이 클까요? 육지가 마찰력이 클까요? 산 있고 막 계곡 있고 이런 요철이 있는 육지, 평평한 바다. 그렇죠? 마찰력은 육지가 더 크다는 것. 요 정도만 마찰력에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기압의 측정과 그리고 네 종류의 힘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예요. 기압을 측정하는 실험이래요. 첫 번째, 두 종류의 액체 A와 B를 투명한 관에다가 가득 채워서 밀봉했는데요. 가득 채웠는데 액체 A는 요만큼 내려와서 얼음했어요. 땡 해도 안 내려가요. HA에서
평형을 이뤘죠. 대기압과 요만큼의 액체 A가 누르는 압력이 똑같아졌다는 뜻입니다. 액체 B는요. 기울여놨어요, 여러분. 기울여놔도 액체 B가 표면을 누르는 압력, 그죠? 이 높이는 똑바로 세워놨을 때와 변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액체 B는요. 똑같은 대기압 상태일 때 액체 A보다 더 낮은 높이 HB에서 멈췄고요. 그리고 평형을 이뤄요. 얘가 누르는 압력과 대기압이 똑같다고요. 결국은요. 액체 A가 누르는 압력과 액체 B가 누르는 압력이 어떻다는 얘기죠? 똑같다는 얘기죠. 식 세워볼까요? 누르는 압력, 단위 면적당 누르는 압력, 로지 H죠. 이것과 로지 H가 똑같은데요. 중력가스도 G는 똑같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지금 보세요. H를 보면 밀도의 비교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높이가요. H가 더 높아요. 곱해서 똑같은 값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대기압이니까. 대기압은 지금 같은 공기 압력이 놓여있는 실험실에 A와 B를 넣었으니까 대기압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을 곱하는 값이 똑같아야 되는데 높이가 A가 크다는 것. 밀도는 누가 크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B가 크다는 얘기예요. 자, 이 실험을 일단 짠 했어요. 그래서 나 실험을 끝내고요. 그 다음 다 1시간 간격으로 밀도 A인 액체, 밀도 B인 액체의 높이를 다시 계속 측정을 했더니 H가 요래 변했어요. 계속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해서 세 번째 실험을 할수록 높이가 높아졌어요. 그럼 시간 간격으로 측정할 때 로 A, 밀도 변합니까? 중력가스도 변해요? 안 변해요. H가 변했다는 건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냐? 그쵸, 요거. 대기압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얘 안 변하고 얘 안 변하는데 H가 A 값도 높아지고 원래보다 B 값도 원래보다 높아졌어요. 그럼 대기압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외부 기압이 가장 높은 회차는요. 3회차라는 얘기라고요. 보기 갈까요? 기억. 액체의 밀도는요. A가 B보다 작죠. 높이가 높으니까. 니은. 대기압은 3회차 때 가장 높은 것 정리했고요. 디귿. B를 채운 투명 관을 수직으로 세워요. 얘가 기울어지든 더 두꺼운 걸 사용하든 높이는 변하지 않아요. 무엇에 의해서만 변한다고요? 외부 대기압이 변해야 변한다고요. 그래서 디귿도 틀린 설명. 니은만 맞았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여러분, 등압선이 요래 위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데요. 여기 왼쪽은 등압선 간격이 넓고요. 오른쪽은 등압선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여기 P점의 공기는 기압 경도력을 받을 거예요. 기압 경도력 표시해 보세요. 기압 경도력은요. 등압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기압 경도력이 작용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이 사선 방향으로 작용한 기압 경도력은 벡터 분해된다고 말씀드렸죠. A 뭡니까? 연직 방향의 기압 경도력. 그리고 이렇게 또 분해돼야죠. 어떻게? 수평 방향의 기압 경도력. 분해됐으니까 분홍색 없어지고요. 그 다음 연직 방향의 기압 경도력 A는 뭐와 B? 중력과 항상 정력학 평형을 이룬다고요. 그럼 남는 힘은 수평 방향의 기압 경도력밖에 없기 때문에 공기는 P에서 Q 지점으로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지점에서 낮은 지점으로 등고선에 나른하게 불게 되죠. 보기 갈게요. 자, 기억. A는 연직 기압 경도력 맞습니다. 니은 B가 마찰력이에요. B 중력이에요. 디귿은요. 기압은 Q보다 P에서 높다? 맞습니까? 여러분, Q는요. 600헥토파스칼 위에요. 기압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지니까 Q는 600보다 낮고요. P는 600보다 높은 지점. 그러니까 고기압, 저기압 맞고요. Q는 P보다 기압이 낮은 것, P가 Q보다 기압이 높은 것 맞다고요.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최근에 출제됐던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요. 그림과 같이
한쪽 끝이 막힌 투명 시험관에다가 밀도가 1인 물 같은데요. 액체를 가득 채운 다음에 액체 A가 담긴 수조를 가득 채웠는데 거꾸로 세웠어요. 그렇죠? 여기서 멈췄어요. 왜요? 그래야 평형을 이루게 되니까요. 그래야 대기압과 이 액체 A의 압력이 똑같아지니까요. 그죠? 자, 해발고도 0m인 지점에서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요 A의 높이 H가 1033.6cm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면 자, A의 압력,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 단위 면적당 누르는 무게가요. ρgH예요. 그런데 밀도가 1이고요. 중력가속도는 지금 얘기해 주지 않았네요. H는 1033.6 곱하기 이 값이 얼마냐? 1013 헥토파스칼이래요. 이렇게 식을 하나 구했어요. 첫 번째 식. 자, 두 번째 식. 해발고도가 Z인 지점에 액체 기둥의 높이를 측정했어요. 해발고도가 Z이면 위로 올라가니까 기압이 바뀌겠죠. 얘가 바뀔 거예요. 얘를 기억이라고 놓고요. 그럼 외부 기압이 높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니까 이 기억값은 얘보다는 낮을 텐데 얼마큼 낮겠느냐? 자, G는 표준 중력 가속도거든요. 같은 지점이면 같은 위도면 중력 가속도는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1 곱하기 G 곱하기 그죠? 도대체 높이가 얼마여야 기억이 되느냐? 응? 높이는 알려줬어요. 900이라고. 그럼 기억은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이 중력가 속도를 동일한 값으로 놓으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력가 속도를 알 수 있죠. 어떻게? 얘를 이쪽으로 짠 넘겨주면 중력가 속도 G는요. 1033.6분의 1013. 자, 그 값을 여기다 쏙 넣어주면 기억은요. 900 곱하기 1033.6분의 1013 헥토파스칼이 기억이 된다고요. 비율적으로. 되셨나요? 그래서 이 값은 이것보다 당연히 작겠죠. 기억은 요만큼이 된다. 이게 지금 기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맞는 설명. 니은. 그럼 밀도가 13.6인 액체를 사용했으면 여기에서 요건 이제 끝냈고요. 액체 밀도가 1이 아니라 13.6을 사용해요. 여기 13.6. 그러면 여기 H가 바뀌겠죠. 요 H가. 그렇죠? 얼만큼으로 바뀌겠느냐? 원래는 물을 사용했을 때는 1033.6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동일한 대기압하에서 액체의 밀도만 바꿔줬어요. 그럼 식을 이렇게 똑같이 세우면 되죠. 1 곱하기 G 곱하기 1033.6일 때 요 기압이었는데 밀도를 13.6 곱하기 13.6으로 바꿔주면 그렇죠? H가 바뀌게 되겠죠. 중력가속도 G 똑같으니까 지워주고요. 그러면 높이 H는 얘만 여기로 뿅 이동해주면 H 나오네요. 13.6 분의 1033.6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 돼요. 그럼 디귿 또 나왔네요. 자, 디귿 나에서 여기서 이 시험관의 두께를 2배로 넓은 걸 사용했어요. 두께랑 상관이 있다고요? 아니요. 기압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압력이기 때문에 두께가 2배로 늘어나도 높이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땡이라. 기억, 니은 정답 4번이 돼요. 자, 여러분 이 문제가 뭔가 계산을 막 요구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 같은데 그냥 ρgH 그 식 하나만 사용했다고요. 그 식을 요래조래 사용하는 방법 이 문제를 여러 번 푸시면 그러면서 이해하시면 여러분 걸로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오늘 공부한 기압 측정 그리고 네 종류의 힘을 충분히 이해할 만큼 복습해 주실 우리 학생들에게 파이팅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